우리가 재건축을 해야 된다라는 포지션으로만 자꾸 접근을 하게 되면 제대로 된 판단하기 어려워요. 재건축이 안 된다 하더라도 가치가 있는 부동산인가 이런 측면으로 접근을 해보면 실패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런 투자를 해야 된다. 우리가 막 자꾸 강남, 압구정, 반포 이런 데만 봐서 그렇지 서울로 권역을 넓혀도 이제 소액으로 할 수 있는 지역들은 충분히 있다라는 말씀도 해드립니다. 그러면 장위나 예를 들어 상계뉴타운에 예를 들어 3억이 만약 지금 이 돈이 들어가면요. 더 이상은 뭐 추가 분담금 정도 더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분담금도 들어가죠. 근데 이제 분담금이 핵심인데 예전에는 1인당 분담금 한 3억씩 냈다라고들 했었어요. 많이 내면 4억 정도. 그런데 지금은 한 4억은 기본인 것 같아요. 4억은 기본이고 좀 많이 낸다 싶으면 한 5억. 와. 근데 여기서 사업성 떨어지는 단지들은 그 이상 내는 단지들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요. 일반적이진 않지만 지금은 4억에서 5억 선이 일반적이고 근데 지금 사업성이 더 떨어져 가는 곳들이 많거든요. 공사비가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고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한 2년만 지나가도 분담금이 그냥 4억이면 오 괜찮다가 되고 5, 6억이 기본이 될 시절도 올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재개발 이곳이 될 곳이냐 아닌 곳인가 라는 거는 되게 쉽게 파악이 돼요. 서울은 그래도 어찌어찌 할 가능성이 매우 높긴 해요. 물론 서울 외곽 지역들은 좀 다시 보긴 해야겠지만 근데 우리가 경기권이라고 놓고 보게 되면 가장 단적으로 말하는 게 우리가 요즘 1기 신도시 재건축들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1기 신도시 5개 지역, 5대 신도시 얘기하는데 일산, 분당, 평촌, 중동, 삼본 이게 5대 신도시를 얘기하는데 여기서 재건축이 된다면 솔직히 어딜까? 이거는 어렵지 않죠. 분당은 어떻게든 되겠죠. 그 다음에 뽑으면 평촌이 되겠죠. 이게 되지만 나머지들은 될 수도 있지만 안 될 가능성도 높겠죠. 그게 아까 서두에 말씀하신 그 사업성이 안 나와서 그런 거예요? 사업성도 사업성이고 이제 입지도 문제인데 이제 저는 1기 신도시 할 때 사업성이 부족한 거는 팩트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하면서 용적 인센티브를 주겠다 맞아요. 이렇게 얘기들은 나오지만 인센티브를 일방적으로 주진 않을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이제 스텝별로 갈 필요가 있어요. 일단은 인센티브를 다 주진 못합니다. 1기 신도시 전체 인구가 100만 인구 가까이 됩니다. 한 30만 세대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100만 인구가 있는데 용적률이 대부분 200% 초반대에 있어요. 그러면 용적 500으로 해주겠다는 거는 그냥 간단하게 얘기했을 때 그냥 2배 이상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인구가 200만이 된다고 가정해 볼게요. 맞아요. 그러면 지금 안 그래도 1기 신도시 출퇴근하려고 했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경부고속도로다. 지금도 막히는데 어떻게 될까요? 엄청 막히겠죠. 지옥이 열리겠죠. 그러네요. 러시아워가 항상 생기고 그러면 저도 도시계획을 전공하고 있지만 근데 진짜 교수님들이라든가 아니면 뭐 다른 전문가들한테 물어보게 되면 하나같이 얘기하는 게 용적률 500%를 일반화하게 줄 수는 없어요. 그럼 다들 차 끌고 나오면 교통 지옥될 게 눈에 보이니까 경부고속도로를 지하화를 뭐 왕복 50차선 이렇게 할 거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역세권 주변으로 인센티브를 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두 번째 이슈. 그러면 역세권에 투자하면 되느냐? 라고 하면 또 그렇게 단순하지 않은 게 그럼 비역세권에 있는 주민들이 그렇죠. 역차별 얘기를 하지 않을까요? 얘기하죠, 당연히. 왜 쟤네만 주고 이거 특혜 아니냐? 그렇죠. 그러고 실제로 국토교통부의 모 고위공무원이 분당에 아파트를 가지고 있었다. 그것도 용적 인센티브를 받는 아파트를 가지고 있었다. 라고 하게 되면 그 사람이 뭐 1기 신도시 청약할 때부터 90년도 때부터 분양받아서 살고 있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제 마녀사냥식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무작정적인 특혜 논란이 불 수가 있고 그러면
뭐 할까요? 그 또 특혜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 기부 체납이라든가 어. 임대주택을 전든가 즉 공공기여들을 하게끔 되는. 하죠. 그러니까 초과이익을 환수를 해야 된다라는 걸 당연하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 공공재건축 사업들이 다 망했어요. 음. 공공재건축이 용적률 500%, 정부의 인허가 지원, 뭐 기금 지원 이런 좋은 내용들 다 있거든요. 근데 임대주택 막 과도하게 이제 삥 뜯는다는 표현 좀 그렇지만 이제 기부 체납을 요구하고 공익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차 떼고 포 떼고 하다 보니까 남는 게 없다. 네. 이럴 바에 하지 말자 하면서 엎어진 거거든요. 아. 그러면 1기 신도시도 지금 총선 직전이니까 통과가 됐죠. 네. 그러니까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다가 원래 총선 직전에 막 약간 선심 쓰듯이 정치권이 내놓는데 법은 통과가 됐어도 이게 현실성이 있을까는 네. 별개로 봐야 되고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진짜 냉정하게 말하면 법에 기대는 거는 핫수라고 봐요. 물론 법이 잘 작동되길 저는 기원합니다. 잘 돼서 이제 분당도 그렇고 일산도 그렇고 다 정비가 되길 저는 원하는데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보고 그런데 아까 말한 것처럼 저는 이거를 특혜다라고 보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냥 과도한 기부 체납을 없애고 무조건적으로 주민들이 정비 사업 할 수 있도록 지원해줘야 된다고 보지만 사실 아무래도 국민 정서가 그게 쉽지가 않겠죠. 네. 그러면 냉정히 봤을 때 이런 특별법의 지원이 없어도 될 만한 곳들을 투자해야 된다라고 보죠. 그러면 결국 그게 어느 곳이냐? 사업성이 좋은 것. 1기 신도시가 사업성이 안 좋다라고 얘기했었어도 대지지분 높고 사업성 괜찮은 지역들도 있습니다. 아까 제가 일산은 좀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요라고 했었지만 일산도 일산 나름이죠. 네. 킨텍스 주변은 되게 가격이 그쵸. 비싸거든요. 네. 킨텍스 쪽에 신축 가격 비싸고 그러니까 여기 킨텍스 주변은 어찌어찌 갈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역세권이 있는 지역들은 사실 그래도 우리는 역세권인데 하면서 개발될 가능성들도 있고 네. 꼭 그런 인센티브를 안 받아도 그리고 인센티브를 받는다도 역세권이 받을 확률이 매우 높고 그런데도 우리가 좀 더 봤을 때 아까 이제 분담금 얘기를 하다가 네.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분담 금액을 지금 사업성 안 나오는 데들은 이제 5억에서 6억도 감안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면 입지가 좋은 곳들은 사업성이 안 좋아도 어떻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 그 정도 금액을 지불해도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주변에 신축 아파트 가격이 비싸면 사업성 안 나와도 갑니다. 아주 쉬운 사례를 들면 예를 들어서 잠원동 재건축들 보면 가격들이 되게 비싸죠. 네. 그냥 아직 초기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20억이 뭐예요? 갭 투자 가격이 20억이 넘어갑니다. 네. 전세 빼고 갭으로만. 그런데 여기가 사업성이 좋냐? 그렇지 않은 데들이 태반이에요. 아, 그래요? 사업성 좋은 데들은 진작에 다 재건축 되고 있었고 그러면 하지만 반포동의 신축 아파트 가격이 40억이 넘어가잖아요. 50억도 하잖아요. 네. 그러면 잠원동에 재건축을 추진하는데 사업성이 안 좋아서 우린 1대1 재건축을 갑니다. 라고 한다 하더라도 분담금을 우린 또 초고층, 한강변이니까 초고층으로 지어야 될 거고 초고층의 공사비가 또 높거든요. 그리고 우리 하이엔드 브랜드를 붙여야 될 것 같아. 그래서 그럼 평당 공사비 지금 최근에 평당 공사비 1,000만 원이 거짓말이 아닌 게 여의도 공작 아파트가 1,000만 원을 넘겼어요. 네. 여기도 고층으로 가고 하이엔드로 가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럼 분담금을 1인당 예를 들어 8억씩 낸다라고 가정을 해도 네. 그래도 남아요? 우리 가격이 예를 들어 30억이야. 분담을 8억을 내. 근데 인근 아파트 가격은 40억, 50억이야. 그러면 우리가 또 10년 뒤에는 우리가 완전 신축이겠네? 네. 쟤보다 우리가 오히려 더 비싸지겠네? 그렇죠. 생각해보면 8억 분담금 생각해도 가는 곳들은 가겠죠. 야, 그렇구나. 사업성이 안 좋다 해서 무조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위치가 좋으면 갑니다. 그러면 네. 다시 돌아와서 일산과 분당을 놓고 비교했을 때 일산도 다 안 되는 건 아니라고 했지만 보편적으로 봐주면 분당 쪽은 바로 판교라는 비교군이 있죠. 판교 집값이 20억이 넘어가잖아요. 네. 그럼 설령 5억 분당을 내도 그래도 우리가 분당인데 뭐 재건축 합시다. 그리고 더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소득 수준이 분당이 좀 더 높죠. 뭐 일산과 분당의 분양가 자체는 90년대 처음 분양했을 때는 분양가가 비슷했었어요. 사실상 똑같았었고요. 인기도도 높았었는데 지금 가격 차이가 확 달라졌죠. 근데 그런 이유들이 물론 강남 접근성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근데 바로 인근에 판교라는 명확한 일자리들도 있고 네. 주변에 더 이상
논밭도 없다 보니까 개발할 곳들도 없고 희소성이라든지 이런 복합적인 것들이 있다 보니까 사실 분당만 하더라도 그래도 나 판교에 직장이 있고 그래도 분당에 살고 싶은데 학군도 좋잖아요. 그러니까 재개발합시다. 재건축합시다. 이 얘기가 나올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상대적으로 일산은 좀 덜할 것이고 그 다음에 평촌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지금 과천 지식정보타운 한창 이제 펜스 치고 공사하고 있거든요. 네. 여기가 이제 공급이 한번 확 쏟아지긴 하겠지만 여기가 마지막이에요. 인도권 쪽도 개발이 끝났고 주변을 보다 보면 뭐 위성 지도로 보면 이제는 빈 땅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요가 뺏기는 거. 네. 아까 지방 얘기할 때도 처음에 얘기하긴 했었잖아요. 지방 도시들을 망치는 게 주변 신도시 개발이다. 그렇죠. 신도시를 개발하면 그 신도시는 인프라도 괜찮고 살기 좋아요. 물론 인프라가 갖춰질 때까지 우여곡절은 있겠지만 갖춰지면 위력을 발휘하게 되는데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구도시들은 어떻게 될까요? 망하는 거죠. 수요가 뺏기는 거죠. 그래도 명확한 경쟁력이 있는 도시들은 남아 있는데 그렇지 못한 곳들은 망할 가능성이 높고 또 그 하락한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좋아하는 일본을 한번 본다 하더라도 일본에서 그놈의 타마뉴타운 얘기하다 보면 타마뉴타운이 그 한국의 1기 신도시와 비슷한 포지션이에요. 네. 그런데 여기도 보면 이제 노인들밖에 없죠. 저는 그래서 지금이라도 1기 신도시 재건축을 전적으로 지원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이 골든타임이라고 봐요. 그래도 주민들이 원할 때 이제 금융 지원해주고 인센티브 지원해주고 이걸 특혜 논리로 접근해버리면 그냥 그대로 죽으란 얘기밖에 안 됩니다. 그냥 그대로 낙후돼서 일본 꼴 나는 거죠. 네. 그냥 내 나이가 80인데 뭔 재건축이야. 그냥 이대로 나는 살다가 갈 거야. 나 아는 사람들 다 이대로 늙어 가는 거고 여기서 뭐 하겠다고 정비 사업을 한대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나마 뭐 우리가 1기 신도시도 똑같죠. 이미 노인들이 너무 많은 데들은 정비 사업 어렵다는 얘기들도 말이 나오는데 네. 지금은 어떻게든 되는데 근데 여기서 골든타임을 놓쳐버린다. 그럼 그때 되면 이제 일본 꼴 나는 거죠. 그러면 일본이 어떻게 되느냐. 다마뉴타운도 다 그렇게 노후화 슬럼화된 건 아니에요. 역세권 주변은 그래도 그렇잖아요. 정비가 되고 그리고 콤팩트하게 조금 기관들도 모아놓고 이렇게 하면서 그쪽은 좀 젊은 층들 있고 활성화가 돼 있는데 여기서 멀어진 곳들은 완전 진짜 노인들밖에 없고 노인들밖에 없으니까 소비력들이 일단 낮아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런 좀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상권들이 다 망해가고 그러니까 뭐 인프라들도 무너지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더더욱 젊은 사람들은 빠져나가고 이게 악순환의 고리로 들어섰거든요. 네. 그러면 이게 꼭 지방 문제가 아니라 수도권이라 하더라도 사실 그렇게 안 되려면 진짜 나는 재건축을 희망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역세권은 근데 교통이라 좋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재건축을 해야 된다라는 포지션으로만 자꾸 접근을 하게 되면 제대로 된 판단하기 어려워요. 근데 이게 재건축이 안 된다 하더라도 가치가 있는 부동산인가 이런 측면으로 접근을 해보면 실패하기가 어렵거든요. 네. 그런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들을 해드리죠. 그렇군요. 그러면요, 소장님 이번에 그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 추진에 대한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법도 많이 지원을 해주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 기간이 좀 줄어들 수는 있는 건가요? 그렇죠. 기간이 줄어들죠. 이번에 일십 부동산 대책에서 나온 사항이 좀 정비 사업에서 유의미한 게 크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네. 안전진단 시점을 늦추는 거예요. 면제까지는 아닌데 원래는 안전진단 받고 정비계획 수립하고 그 다음에 추진위원회 승인 신청해서 조합설립 인가 받고 이게 기본적인 프로세스였는데 조합설립 인가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러면 단적으로 우리가 목동이랑 여의도 생각해보면 좋아요. 여기 재건축한다고 떠들기 시작한 게 언제적부터인가? 그러니까요. 진짜 옛날에. 10년도 넘었거든요. 그렇구나. 10년 전부터 우리 재건축할 겁니다. 이랬었는데 안전진단이 다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해드린 게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애들은 다 2000년대 초중반이라는 얘기한 게 그 이후로는 안전진단이 다 통과가 안 됐잖아요. 그렇다 보니 목동 같은 경우도 안전진단 줄줄이 문재인 때 다 떨어지니까 그게 안 됐었는데 이제 와서 이제 하겠다.
라는 거고요. 그러면 이게 단축을 이게 어떻게 바뀌냐면 물론 이건 법 개정사항이다 보니까 개정되는 것까지 보긴 봐야겠지만 개정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은 안전진단이랑 정비계획 수립 시점을 뒤로 미룰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일단 당장 먼저 조합설립까지 추진위원회 승인 신청하고 조합설립 동의율 75%를 받는 데만 해도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이거를 하면서 안전진단 받고 그리고 정비계획 수립하는데도 시간들이 오래 걸리거든요. 안전진단 통과하는데 2, 3년은 걸리고요. 사실 더 오래 걸리는 데들도 많지만 정부가 막지 않는다라고 가정하면 2, 3년. 정비계획 수립하는데 2년이거든요. 이것만 해도 5년이잖아요. 그 기간 동안 조합설립 위한 동의율을 모을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될 수는 있어요. 근데 다만 여기서 단축된다는 게 이제 우리 할 겁니다라고 말하면 20년이에요. 20년이 15년을 준다라는 얘기지. 그래도 15년은 걸린다라는 얘기로 이해하실 필요가 있고요. 조합설립 인가로부터도 사업시 인가까지 2, 3년은 걸리고 사업시 인가에서 관리처분 인가까지 2, 3년은 걸리고 관리처분 인가에서부터도 이주 철거하는데 2년, 착공은 중고까지 3년. 네. 5년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 프로세스를 기본적으로 이해하게 되면 아무리 요즘 신통기기도 뭐다 얘기해도 인허가를 지원해 줄 수는 있어. 이게 줄여주는 기간이 1, 2년 단축시켜주는 거지 절대적인 물리적인 기간은 존재하거든요. 정부가 지원해주는 공공재개발은 사람들 막 자꾸 철거 막 이런 거에 막 악감정 가지는 사람들이 되게 많잖아요. 네. 무조건 막 여기 쫓겨나가는 사람들 불쌍하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근데 뭐 안 불쌍하다는 건 아니지만 근데 공공자가 붙으면 강제 철거하면서 막 용역 써가지고 막 예전에 영화 맞아요. 막 80년대 70년대 영화 보듯이 막 뭐 야구 배트 들고 와가지고 막 다 깨부수고 이런 거 아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줄여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 거를 고려하게 되면 기본적인 시간들을 고려하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게 라이프 사이클. 내 나이를 고려하면서 투자를 해야 된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이제 안전진단 얘기 하나 해드렸는데 이제 노후도도 있어요. 재개발 지역 했었을 때 종전의 노후도가 66% 노후동수 요건을 만족해야지만 재개발을 지정할 수 있었는데 이거를 60%로 낮춰주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꼴랑 6% 낮춰주는 게 뭐가 유의미하냐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수많은 재개발 추진 지역들 보다 보면 이 노후도 1, 2% 때문에 진짜요? 법정 요건을 못 맞춰서 안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재개발 붐이 또 불 수가 있어요. 근데 재건축도 그렇고 재개발도 그렇고 이게 핵심인데 결국은 이제는 재개발합니다. 재건축합니다 하면서 다 집값 올라가는 시대는 끝났다라고 항상 얘기하거든요. 사업성, 입지를 강조해드려요. 그러면 우리가 노후도가 낮다는 얘기는 다시 다르게 보면 신축 빌라가 많다는 얘기고 신축 빌라가 많다는 얘기는 쪼개기를 많이 했다는 얘기예요. 쪼개기를 많이 했다는 얘기는 입주권을 받는 사람이 많다는 거고 즉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일반 분양 세대수가 적은 거니까. 그런 것들은 분담금이 되게 높다 보니까 어느 곳들은 또 가겠지만 사실 많은 재개발 예정지들 보다 보면 서울이라 하더라도 사업 엎어질 것 같은 곳들이 되게 많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네. 그래서 묻지마식 투자는 절대 금물인 거고 전문가 꼭 얘기를 하셔야 되겠네요. 전문가랑 얘기를 해도 예정지를 여긴 무조건 됩니다라고 단언할 수 있는 사람은 저는 없다라고 봅니다. 네. 저도 이거 예정지를 이 지역 어때요라고 얘기하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럼 그게 뭐예요? 라고 얘기할 수는 있겠죠. 안전한 거 투자해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조합설립 인가 난 걸 투자를 하라고 말씀드리는 이유 중 하나가 예정지는 사실 사업성이 워낙 많이 떨어지는 곳들이 태반이다 보니까 이거를 이런 우여곡절을 뚫고 갈 수 있을까? 라는 얘기들을 하게 돼요. 지금 공사비도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초기 지역인 곳들은 그 직격탄이 더 맞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 때문에 우리가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라는 걸 꼭 인지하셔야 돼요. 그래서 조합설립 인가 난 곳들도 10년은 걸리는데 그래도 이 정도는 내가 10년을 기다리고 있고 가는데 예정지는 나 20년 기다릴 수 있습니다 라고 해놓고 사놨다가 아직도 예정지일 수도 있습니다. 그 용산에 그렇게 막 개발 호재 많이 떠들면서 용산 예정지를 보다 보면 20년 전에도 그렇게 떠들었었던 곳들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뭐 얘기 나오면 이제부터 20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정비사업 투자는 항상 공부가 많이 필요하다.
내가 자신 없으면 재개발 투자는 주거 설립인가 난 곳을 가라고 항상 강조드리고 재건축은 재개발보다는 낫지만 그래도 오래 걸릴 수 있으면서 사업성 입지 체크가 필수적이다. 라는 말씀해드립니다. 오늘 되게 중요한 부분들 많이 짚어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동산을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뭐 밀레니얼 세대나 알파 세대들이 SNS가 발달되면서 당연히 이제 신축 아파트, 뭐 서울 핵심 수도권 지역에 있는 아파트 그런 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하다. 하나에 내가 무조건 거기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고 방식부터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고요. 그게 맞긴 한데 사실 사고방식 바꾸기가 어렵죠. 이미 나는 아파트에서 나고 자라왔는데 빌라를 가는 거는 너네들이 그 뭐 지방에 가라. 일자리 많은 지방으로 가라. 그러니까요. 이 얘기랑 다를 바가 없을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그걸 감안한 사람들이 그래도 결혼을 하고 뭐 하고 그러는 건데 만약 그러지 못하면 어떤 식으로 해야 될 것인가 했을 때 정비사업의 기회도 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대안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정비사업 쪽을 한번 돌이켜보면 뒤돌아보면은 이제 시간은 좀 걸릴 수 있어도 투자금은 좀 줄일 수 있고. 근데 저는 이제 부동산보다는 이제 그 주식 쪽이나 이런 분들 많이 게스트 모셔서 인터뷰하는데 지금 하시는 맥락이 좀 이해가 되는 게 삼성전자가 2000년대 삼성전자랑 지금의 삼성전자는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주가가 100배 뛰지만 지금 100배 뛰기 쉽지 않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지금 사는 사람들이 삼성전자를 사면서 2000년대의 폭발성을 원하는 뭐 이런 걸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한번 따져봐야 되지 않을까 냉정하게. 근데 이게 참 부동산이라는 게 근데 이게 다 그 물리적으로 사는 공간이어가지고 이게 참 어려운 문제네요. 네. 그렇죠. 사실 어려운 얘기가 맞습니다. 근데 이제 주식 얘기를 하셨던 것처럼 저는 약간 재개발 투자, 재건축 투자를 할 때 약간 옥석 가리기라는 얘기를 약간 이런 식으로 비유도 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이 해당 웅다의 책방 시청자분들은 아무래도 주식 시청자분들이 많겠죠? 그러면 그런 거예요. 약간 재개발 재건축 보면 테마성이 되게 많아요. 약간 테마주처럼. 이제 총선 테마주, 뭐 대선 테마주, 뭐 이런 것처럼 그게 사실 말 그대로 테마주라는 게 뭘까요? 허황과 기대로만 먹고 사는 그렇죠. 지 않은 것도 있겠지만 입지 같은 펀더멘털이 없는 거예요. 실상은 사실 그렇지 않지만 뭔가 이제 기대로 올라가는 상품들이 많죠. 근데 그게 그런 테마주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잘못됐다라고 말하기에는 또 돈 버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항상 반복되듯이 이런 걸 왜 해라고 해도 그걸 기대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나는 이쪽이 먼저 뜰 것 같아. 뭐 들어가서 버는 사람들이 잘못된 건 아닌데 약간 예정지들, 재개발 초기 지역들은 약간 테마주처럼 그렇게 바람만 잡아가면서 올라는 가죠. 근데 언젠가 그게 무너지는 곳들이 있다라는 걸 항상 인지하고서 빠져나올 타이밍들 봐야 되는데 실제로 그렇게 물린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우리가 펀더멘털이 좋은 우량주들 진짜 기업 가치가 우수하고 영업이익률이 높고 여기는 흔들리지 않을 것 같아. 이런 지역에 있는 재개발 재건축들 사업성도 좋아. 이런 데들은 비싼 데는 이유가 있죠. 하지만 비싸도 그 가치가 하는 투자들을 하는 게 중요하다. 더군다나 주식은 우리 주식 투자는 안 해도 먹고 사는데 전혀 지장은 없습니다. 물론 자본주의 사회에서 근로소득만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이제 자본이익을 취하는 거는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도 주식 한평생 투자 안 했다라고 해서 뭐 못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투자 상품이 다양하니까. 근데 부동산은 위식주 중 하나다 보니까 부동산을 모르고 살 수는 없어요. 내가 부동산을 매수하진 않는다 하더라도 전월세는 강제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부동산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관심을 둬야 되는데 근데 이 부동산에서도 아까 말한 것처럼 뭔가 막 바람만 부는 시장보다는 진짜 우리가 뭐 다양한 시간을 1시간 동안 얘기했었지만 막 지방 얘기도 했었었고 서울에서도 뭐 입지가 괜찮은 데들 뭐 이제 경기도권 1기 신도시 얘기도 했었지만 결국은 우리가 가치가 있는 곳들이 어딘가 내가 그런 곳에서 살고 싶다면 나는 은퇴하고서 지방이 고향이라서 고향으로 내려갈 거야. 왜냐면 집값이 비싼 곳이 꼭 살기 좋다라는 얘기는 또 아니거든요. 나는 산 좋고 물 좋고 공기 좋은 곳이 좋을 수도 있겠죠. 근데 산 좋고 물 좋고 공기 좋은 것이
안 좋다라는 것은 아닌데 전체 100이라는 숫자를 봤었을 때 그곳을 선호하는 사람이 절대 다수가 아니죠. 또 도심지, 막 교통도 안 좋고 매연도 심하고 공기질도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이곳을 빠글빠글하는 걸 뭐가 좋냐라고 해도 좋아하는 사람들이 더 다수잖아요. 네. 그런 곳에 자산 가치는 그런 데서 묻어놓고 거주는 차라리 뭐 경치 좋은 곳에 전월세로 살아도 되잖아요. 네. 꼭 뭔가 위식주 중 하나다라고 하다 보니까 내가 꼭 실거주랑 투자가 대상을 일치시키는 사람들도 많은데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한계들이 되게 명확합니다. 나는 지방에 직장이 있으면 무조건 지방에 집을 사야 되나요? 여기는 아까 말한 뭐 대놓고 그나마 광역시도 괜찮은 지역이면 모르겠는데 누가 봐도 인구 소멸 지역이야. 와, 보니까 막 외국인들도 너무 많아. 가면 갈수록 애들 학교 갈 때 되니까 슬럼화가 될 것 같아. 이런 데서는 내 집 사기 싫다. 네. 라고 하는데 분명 존재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투자와 거주를 분리시키는 것도 하나의 선택지일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부동산. 사람들이 결국 부동산은 어떻게든 거주를 하다 보니까 결국은 필요한 필수재 중 하나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필수재로 인지할 수밖에 없는 곳이 어딜까를 근본적으로 생각해 보면 정답이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소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소장님 그러면은 끝으로요. 저희 시청자님들께 혹시 하고 싶으신 말씀이나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 있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부동산 투자도 많이 하고 실제로 이제 부모님 때부터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이제 부를 이뤄왔었지만 그러셨어요. 네, 근데 이제 재개발 재건축을 저는 전문가니까 당연히 재개발 재건축이 좋다는 얘기들 많이 합니다. 네. 근데 사실 오늘 얘기를 하다 보면 재개발 재건축 좋아요 얘기보다도 어렵다, 옥석 가리기를 해야 된다 얘기를 더 많이 했거든요. 현실적으로 공부를 해나가야지 우리가 구별할 수가 있어요. 제가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해드리고 싶냐면 부동산 투자를 여러분들이 안 하셔도 돼요. 평생 부동산 투자 없이 그냥 전월세로만 사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게 전 잘못됐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나는 주식 투자로 더 큰 돈을 벌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게 좀 옳은 선택일 수도 있죠. 그런데 부동산에 대해서도 관심을 계속적으로 가질 필요는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결국 준비된 자가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가 있거든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지역 되게 괜찮아요 라고 하는데 오늘 얘기한 데서도 특정 지역을 언급한 곳이 있긴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 지역을 지금 가서 뭐 무조건 사라고 그런 얘기는 또 아니죠. 아니잖아요. 네, 공부해야죠. 그래도 우리가 그런 지역을 제가 좋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좋다라고 얘기했었지만 물론 이제 소액으로도 갈 수 있고 그런데 그게 나는 어느 정도 공부가 된 사람은 비교해 보니까 확실히 서목대로는 다른 선택지가 없어요. 서울의 재개발 지역에서 서목으로 갈 수 있는 데가 없습니다. 아니면 다 예정지들이거든요. 그러면 여기가 이런 의미로 괜찮다고 얘기했구나 라고 이해를 할 수 있을 텐데 근데 우리가 아무런 공부가 안 돼 있으면 지금이 기회라고 말씀을 드려도 떠먹여줘도 뱉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계속적으로 준비가 돼 있고 관심을 갖고 이 지역은 비싸 여기는 거품이야 라고 끝내는 게 아니라 왜 이 집값을 가질까? 왜 이 지역은 얼마고 이 지역은 얘랑 입지 차이가 별로 안 나는 것 같은데 여기는 40억 얘는 20억이야. 여기는 10억이야. 얘는 6억이야. 이거를 이유를 찾아가다 보다 보면 많은 정보들이 또 그 안에 내포되어 있거든요. 전 이유 없는 가격은 없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런 사전에 공부들을 해놔야 우리가 기회 와서 잡을 수 있고 또 중요한 거는 저평가랑 싼 거는 구별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우리는 저평가라고 들어가 보니까 싼 이유가 있는 거를 잡으면 안 되죠. 그러면 저평가와 싼 것을 구별할 수 있는 시각은 우리가 사전에 공부가 돼 있어야지 이런 옥석들이 가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항상 이제 눈 감고 귀 닫고 그런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부동산도 공부해 보시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을 만약에 더 알고 싶다면 자기 PR 하나만 더 하면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도 있습니다. 저희 투미TV라고 해서 투미TV. 이제 부동산 투자의 미래입니다. 그래서 투미인데 저희 채널도 오셔서 정비사업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 들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댓글로 투미TV 유튜브 채널 링크
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김재경 소장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